네, 이번에는 세계 이슈 속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국제 이슈 속에서 숨겨진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매일 외신에서 빠지지 않는 그 이름, 그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아마도 매일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중국이 경제, 정치, 안보 어떤 분야에서든 빠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전 세계 수많은 이슈 중심에 서 있는 나라죠. 오늘 패스코드에서 파헤쳐볼 주제, 중국 경제 이제 시작이다입니다. 네, 오늘 이 문장에 대해서 일단 중국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경제 이제 시작이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 표현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중국 경제의 갈림길의 시작이다.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정말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이 많이 발전해서 일단 중간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갔다. 네, 네, 여기서 더 튼튼하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춤할 것이냐. 이제부터 우리도 중국을 더더욱 지켜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문장을 잘 뽑은 것 같군요.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알파고 씨는 어떤가요? 중국 경제 이제 시작이다.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이제 선배님 말로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동안 이제 선장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은 공장들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평균 그 개개인의 평균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몰락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여기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는 이 한 앞에 있는 한 10년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웬만큼 나라에 이런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 7, 80년 때는 뭐 필리핀, 뭐 네. 태국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한 10년 동안이 중국의 한 50년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니까요. 네.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호기심만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어쨌든 기로에 서 있다 비슷한 의견이시고 네. 이제 본 경기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 전문가인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본 게임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진짜 글로벌 그 플레이어로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동학양해를 했는데 이제 시작해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과연 그들이 선보일 그 스탠다드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먹힐 수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잖아요. 저 미국과는 다르게 호혜로운 제국이 아니다. 저기는 우리가 다 당할 거다. 국가 이미지라는 게. 그런 네네. 것도 있고 뭐 그 데이터 통계나 이런 것들이 바지리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적으로도 중국 국내적으로도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압축 성장에서 그거에 대한 후유증들이 많았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할 거다 그러거든요. 사회 안전망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없는 상태고 빈부격차도 더 큰 상태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 아닌가. 본 게임 이제 시작됐다. 네, 어쨌든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 중국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좀 어렵기 때문이겠죠. 네, 구정훈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기설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을 해야 될지 그 자체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언론을 보면 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 잠깐 뒷걸음질 치고 또 뭐 점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소수 의견도 있고 일단 지금 이 위기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저는 위기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경제가 지금 뭔가가 예전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든가 어렵다라는 것과 경제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고 다르죠. 경제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기를 불러오는 그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러나요? 네, 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네. 고속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뭐 연착륙을 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19 같은 게 터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그래서 뭐 생산 활동을 정상화했다지만 소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거 과잉 생산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그래서 1대1로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국이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시진핑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자재나 소비재 둘러싼 무역 갈등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변국들을 뭐 이른바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중국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갖는 것 자체를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걸로 미국이 그렇게 해서 중국을 올가맬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정치적으로는 뭐 미국을 따르는 진영과 뭐 중국 러시아 진영 이렇게 적대적인 구도를 만들면서 또 1대1로도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만큼 취약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안 요인이 전혀 없는 튼튼한 상태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위기라는 말을 할 때는 좀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건 생각이 모든 들어요. 언론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럼 위기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지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죠. 다소 그렇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그럴 것이냐 조금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중국 데이터는 못 믿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항상 이야기 보면 IMF나 UN 이런 우리가 월드뱅크 그러니까 이런 조금 글로벌한 기관들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IMF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도 말 혹은 2025년도에 세계 경제 기여도에서 중국이 한 35% 이상을 할 것이다. 35%요? 35%.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의 의미는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계속 둔화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은 겪었지만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배경하에서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온 거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청자분을 위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미중 이야기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GDP 한 75%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꾸 중국을 눌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보면,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안보, 미국의 동맹, 우방국을 이야기할 때 보통 60개국 플러스 알파로 보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경제, 무역으로 해서 1, 2위를 하는 나라가 120개 국가국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120개 국 플러스 알파라는 국가는 다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중에 네.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구정은 기자가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뭐 항상 중국은 7%, 8%, 9%대 성장, 고속 성장을 하다가 조금 쪼그라드니까 위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본 결과 IMF에서 지난 11월 중순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분기별로 발표를 하죠. 그런데 올해 5.4%, 내년에 4.6% 성장한다라는 숫자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숫자이기도 하고요. 네, 숫자만 본다면 일단 그 중국 전문이신 우리 박 교수님, 이런 보도들이 실제 어떤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실제 중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면 여러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네. 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저 구 기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제가 받아서 부연을 좀 더 한다면, 그다음 플러스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가, 정말 뭐 100% 동감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냐, 혹은 좀 느리게 좀 느린 경기 회복을 할 것이냐,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는 거다. 그래서 아까 5%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조금만 우리가 조금 돌아가 보면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거의 뭐 경착륙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경제 위기는 조금 더 우리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 봤을 때 보통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거든요. 언제 중국 망하는데? 뭔가 약간 기우제 같은 겁니까? 뭐 언제 망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그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가 3세대 지도민 장저민 시대 때 1%의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그 당시 때 했을 때 6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때 10%에도. 그러면 우리가 4세대 지도부 후진 타워 시대 때 네네. GDP 성장 1%는 한 170억 달러. 170억 달러. 그다음에 우리가 시진핑 10년을 봤을 때 네. 지금의 1%는 한 1,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9%와 지금의 5%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옛날에 10% 했는데 지금 5%.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도 부러운 숫자거든요. 미국도 2%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막 성장하는 시기에는 키가 막 크잖아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올라가고 그러면 많이 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네. 거죠. 근데 성장을 또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보면 소비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에서 GDP를 이루는 그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네. 투자, 소비, 그다음에 수출이 있는데 수출, 수출은 네. 지금 미국 제재, 그다음에 여러 지금 글로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계속 안 좋죠 성적표가. 네. 중국 그 전에 지난 35년을 봤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서 엄청나게 지금을 벌었죠. 만들었는데 네. 그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믿을 것은 소비밖에 없고 중국 경제를 일으킨 투자인데 소비가 가장 심할 때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 소비가 중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게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가 14억 명이 돈을 쓴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네. 작년에 38%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힘들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리가 관점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통 11월 달 보면 뭐 관군제부터 해가지고 뭐 쇼핑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세일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11월, 12월 뭐 많이 소비 붐을 일으키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보면은 중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소비가 뭐 그런 이슈들, 화제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확 떨어진 느낌이 실제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알파고 씨?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코로나 시기를 다들 겪었지만 중국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겪은 나라가 없어요.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봉쇄가 됐고 그리고 그 도시들도 뭐 상해 같은 도시 아니면 그 내륙 지방에 가시면 또 거기서도 그게 봉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중상층이 이제 피해를 받고 이제 오케이 코로나가 끝났지만 거기에 이제 임팩트가 연장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있는 관군제보다는 내년에 있는 관군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아 그렇군요. 소비 이야기를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관군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작년에 원래 관군제는 그 중국에서는 마약 빼고 다 파는 게 관군제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살 수 있는 게 네. 관군제입니다. 근데 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군제를 하면 이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 큰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 탁 올라가는 금액이 보이죠. 판매에. 무섭더라고요. 예, 네. 탁탁탁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큼 늘어났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안 해요. 왜지? 그만큼 이제 소비가 그냥 대외적으로 그냥 안 나지만 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들어보면 비슷하게는 나왔다는데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안 팔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의 소비 쿠폰을 워낙 많이 뿌렸고 꾸역꾸역 맞췄다라는 아, 그 밖에 숫자를. 숫자를. 네. 뒷걸음질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올해도 발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때문에 지금 그래서 관군제가 지금 성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소비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알파고 씨가 1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더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만나본 중국 소비자,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 계층마다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면 중국 소비자들의 생각은 3불이 있는 것 같아요. 3불, 첫 번째 불신,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아,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중국에 있는 소비자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도 한번 도시 봉쇄를 한번 있어봐라고. 가슴 속에 있는 흉터가 이게 지워지겠냐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때문에 이런 불신, 불안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비 심리를 빨리 회복시키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왜 안 쓰느냐? 그는 내가 언제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또 그 다음에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지면 또 정부가 이러지 하지 않을까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 예금이라고 하죠.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맡긴 위안화 예금 잠자고 있는 돈이 한 2경 4,500조 정도 됩니다. 감도 안 잡히네요. 네, 네. 2경.
이경. 네, 우리 많이 잘 안 들어봤던. 네, 잘안 거죠. 들어봤어요. 우리는 경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관심을 이제 머리 아프죠. 그냥 예 계속하세요. 수치가 이런 됐습니다.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네, 느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잠자고 있다. 그 돈을 집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3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심리적인 그 흉터를 풀어주게 정부가 지금 해야 된다. 그게 그게- 안 되면 계속 네. 이제 맞물리는 이런 우리가 보는 경제 위기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건 뭐 이제 국제적인 상황, 뭐 전쟁이든 뭐 코로나든 여러 가지 여타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까지는 뭐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내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잘 해주신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봉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그 크거든요. 말을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상은 효과라거든요. 예, 경제학에서는. 네. 그래서 더더욱 그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향후 예측 불가, 불안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런 네, 문제들,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중국 경제 관련해서 최근 이제 이슈를 보면 부동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그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그 부동산 혹은 관련 업계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구정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 헝다 사태 네. 다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좀 몇 년 됐죠. 몇 년 그렇죠. 됐는데 이제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회사 8월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했는데 이 헝다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부터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양치기 소년처럼 뭐 미국 언론들은 제2의 리먼 브라더스 맞아요. 사태가 네, 오는 네.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오지는 않았었고 이제 헝다 같은 경우 이제 빚을 내서 덩치를 불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중국에 뭐 헝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숱한 기업들 중에 하나였겠죠. 헝다는. 네, 그때 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가 주춤했을 때 중국의 뭐 국영 기업들조차도 뭐 줄줄이 대출 갚지 못해서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리고 또 2018년에 이 또 다른 대형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완다그룹이라고. 여기도 이제 빚 내서 회사 벌리는 거 이것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억지로 줄이게 하고 이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알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해왔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의 투자 분석가들은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한마디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전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이것도 당연히 예측할 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 공식 통계로 봤을 때는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연구기관 이런 미국이나 언론들에서 나온 거 보면은 최대 뭐 29%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25가 나오고 아니라. 뭐 네. 그 통계상에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비중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헝다뿐만 아니라 다들 채권을 그 재융자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이런 규모도 또 막대하고 그런데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고 하지만 뭐 대마불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큰 회사라고 해서 살려주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시장에 몇 년 동안 던져왔었습니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제 뭐 거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제 과잉 공급된 빈집이 너무 많더라, 뭐 수천만 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또 그 대신에 여전히 당국이 쥐고 있는 영역이 많고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훨씬 것도 많죠. 사실인 네. 것 같아요. 네네. 뭐 토지 공급 같은 경우 지방 정부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지방 정부들도 이제 땅값을 안정시킬 뭐 강력한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거. 뭐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에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거품이 한때 꺼졌던 2014년, 15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구 흔들려서 뭐 진짜 뭐 일본식으로 갈 거냐 거품 붕괴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뭐 이제 박 교수님께 좀 더 네. 들어봐야겠지만. 여기서 네. 제가 또 이게 등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네. 또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네. 지금 미중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죠. 네. 이거 저희들이 진짜 편집할 이거 겁니다. 네.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쉽게 재밌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부동산 문제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게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시장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부.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시장을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움직임을 보려면 결국은 공산당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럼 돌아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가장 뭐 큰 게 이제 말씀하셨던 헝다랑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비교한 얘기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헝다는 말을 잘 안 듣는 불량 학생이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부동산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러니까 수입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원성이 틀리죠.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레드라인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켜라. 그래서 그게 못 따라오는 디벨로퍼들, 건설사들은 전부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도가 안 된 지방에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큰 것만 보이시죠? 자, 그러면 헝다는 말을 잘 안 듣는 덩치가 이미 커버리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헝다를 근데 제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벌써 좀 지난 이야기 있잖아요. 있을 네. 때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안 간다. 안 간다. 일단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일단 놔둡니다. 이 한 걸 이제 보겠죠. 근데 그 헝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헝다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광동 성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건설사와 지방 정부 간에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방 정부 부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지방 정부는 한 몸이다. 예. 건설사가 돈을 이렇게 아파트 잘 돈을 다 팔아서 지방 정부에 돈을 줘야 되고 지방 정부는 그걸 가지고 또 부양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잘해서 또 중앙 정부로 올라가야 돼.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말을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CEO가 이제 모럴 해저드 행상이 있죠. 그죠? 알고 보니까 얘가 돈 빼돌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헝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왜? 헝다가 무너지면 헝다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20%라고 말씀하신 거 하잖아요. 부동산이 뭐 25%. 부동산만 보면 네.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전후방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뭐 가전업체도 들어가고요. 뭐 그죠?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다. 근데 워낙 규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울먹여자먹고 살립니다.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살리는 방법론에서 비교현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지방 정부의 선을 넘어섰다. 그러면 광동성이 좀 힘들다 그러면 중앙 정부가 일단 물색을 합니다. 이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애를 투입시킵니다. 그게 지금 말 나오는 게 핑한 그룹이라든지 네. 돈 많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시켜 나간다. 비교하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모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규모가 있는 게. 얘는 그러면 도와줘야죠. 시키는 다 했잖아. 당연히 네, 네. 시키는. 그러니까 네. 도와주는데 이번에 비교한이 디폴트한 사태 같은 경우도 중국 내부에 있는 위안화 디폴트가 아니라 달러 디폴트입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것이냐? 절대 되지 않는다. 첫 네. 번째, 네. 이 부동산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전체 비중이 국유은행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2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학계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금융 리스크로 퍼지고 확산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은 너무나 좀 앞서간 얘기다. 중국이란 나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네.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시장을 이깁니다. 네. 그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핵심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1대1로 정책들 그 지도만 봐도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동까지 뻗어 나가는 그 지도만 봐도 얼마나 중동과 영향이 깊은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중동 전문가이신 그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가 중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네, 위기를 안 쓰기로 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경제적인 이슈가 중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좀 최근 이제 마나마 다이얼로그에서 그 UAE 그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우리가 미국 너네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니네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칭 전략하는 게 아닌데 니네들이 투자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우리랑 뭘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이 제일 좋은 지금 파트너에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UAE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국가가 우리가 뭐 비전 시리즈라고 하는 지금 국가 개조 프로그램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탄소 중립으로 가면 석유를 갖고만 먹고 살던 나라가 이제 점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고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엄청나는 많은 자본이 그 해외 직접 투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해외 직접 투자를 지금 할 수 있는 쪽은 중국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이 계속 어떻게든 그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 둘이 친하냐 좋냐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둘이 이렇게 그 니즈가 맞는 거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양측이. 네. 국제관계에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그 가치 동맹 이런 거보다 위협 인식, 이익 인식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지금 중동과 중국의 그 위협 인식, 이익 인식이 조금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지금 중동 입장에서는 중국을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라보지만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부동산도 얘기할 수 있고 수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을 조심스럽게 좀 해주시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전망. 네,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시고 그 근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올해는 뭐 그전에도 제가 올해 초에도 전망 보고서, 전망 논문을 쓰기 때문에 얘기를 네. 하는데 5%를 했었는데 다 안 믿더라고요. 근데 올해 지금 5%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올해 예, 5%. 네, 네. 내년도에 일단 제가 보는 중국 경제는 한 4.6에서 한 4.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그 최근에 나온 까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근간의 핵심은 근데 거기서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인데 소비가 내년도 잘 안 올라올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지난 30년 이야기할 때 콘크리트 경제란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네. 막 뚝딱뚝딱 올렸다는 거죠. 뭐 SOC 같은 일자리를 네. 만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4% 5% 요거 관계를 왜 지켜야 되냐면 1%당 한 일자리가 한 250만 개 정도 나옵니다. 공산당의 리더십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실업률. 그러니까 1%가 얼만큼 중요하냐. 1%가 또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0.2%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영향받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내년도 전망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변수는 아마도 이제 그 소비는 바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투자로서 방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대중국 고율 관세를 좀 풀어주면 수출이 좀 올라오면 약간 4.5에서 올라가는 미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범위는 표현을 쓴다라면 그렇지만 좀 꾸역꾸역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 정부의 힘이 강한 중국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4% 후반대 정도로 일단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패널들 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시진핑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들어야 될 텐데, 봐야 될 텐데요. 네,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적 조언을 그것도 딱 한 문장으로 해주신다면 너무 어렵네요. 저 질문 드리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요. 네. 일단 사라진 기업인들이 어디 있는지 난 궁금하다. 뭐 이 정도. 그 경제 정신을 발휘해서. 네, 그 경제적 조언은 아니고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네, 기자로서. 네, 구정환 기자,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적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제적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해라. 민주주의를 해라. 사실 중국 위기론 서방의 왜곡된 시선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결국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 체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드라이브를 건다는데 마윈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사라졌어요. 또 등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 밖의 세계에서 볼 땐 불확실성의 요인이고 시진핑 체제 이렇게
당과 국가를 다 틀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장기 집권하는 거, 이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한 계속 외부의 불신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결국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제에서도 완전한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알파고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언을 한마디 딱 한 문장으로 해주신다면요? 딱 한마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작가님을 탓하세요. 저를 탓하지 네. 마시고. 네. 이제는 좀 약간 제2의 마윈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뢰를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기업인들 막 식사 대접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투자해라. 정말 세일즈 외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그 친화적인 모습에 또 서방 언론이 놀라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경제적 조언을 한다면 제가 중동 쪽 전문가였으니까 그냥 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랍의 봄 사태 때도 보면 경제적 지표로만 봤으면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베날리도 2011년에 마찬가지고. 있었던. 네. 근데 그거의 그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진핑 감히 조언을 한다면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다. 아니 그게 제가 조언을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뭐 영끌을 해서 지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생 경제 일자리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닐까. 조언이신데 뭐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그냥 정석적인 답이라서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럴까 봐 네, 제가 아니요. 네. 사람들이 보통 쉬운 일을 잘 못합니다. 네, 가장 당연한 듯해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박 교수님이 네. 중국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중국 경제의 흐름을 바라볼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저는 한마디 없나요? 준비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뭐 안 해도 관계있는데. 아니요, 네. 그러면 네. 듣고 싶어요. 갑자기 듣고 싶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적 조언을 딱 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중 관계는 이야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희망을 좀 담아서 좋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한중 경제 협력은 중국 경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이 대단하다라는 걸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요. 특히 혁신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 저도 제 거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네. 중국 관광 비자 좀 더 쉽게 발급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도 경제적 조언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에 갔거든요.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4년이 됐군요. 네, 다시 네. 가고 싶어요. 네, 일자리부터 민주주의부터 관광까지. 비자까지 네, 한 마디씩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박 교수님 관전 포인트 단어로 설명해 주시죠. 이거 보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어떻게 사들이는지 보자. 국채 문제. 두 번째 위안화의 변화를 보자. 그다음에 고율 관세. 고율 관세.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이렇게 만약에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더 숨통이 터지고 그러면 그 여파가 한국까지 같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도 훨씬 더 경제 규모에도 볼륨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채 위안화, 국채 위안화, 그다음에 고율 관세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승원의 월드 시사 W 첫 방송이었죠.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방송 출연 소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백승훈 연구원님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좀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승찬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이 월드시사 W 프로그램 1회 때 나왔다는 게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네. 그전에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오늘은 나름의 좀 고민과 좀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 네. 그러면 내년 2024년도가 아마 세계 인구의 한 반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을 네. 포함해서
뭐 인도도 그렇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년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먹구름이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먹구름이 어떠한 바람을 몰고 올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때문에 월드 시자 W가 네. 그런 방향제 역할 네. 저희 프로 보시면 많이 이해하실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네.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는군요. 네, 구정은 기자 어떠셨어요?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할 주제들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들 그러면서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잘 몰랐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알 기자, 알파고 기자, 오늘 소감 한마디? 소감보다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서 우리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룰지는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죠. 저는 좀 약간 그런 좀 찌질한 부분이 있으니까 댓글 다 하나씩 하기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댓글 다시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알파고 기자는 댓글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네 분 패널 분들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